네, 안녕하십니까. 저 영어 가르치는 고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어가 사실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게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 영어를 실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유지를 해야 되는 친구 대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학 올라가게 되면 등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잠시 동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원여고 저는 졸업생이고 대원여고 교사는 지원은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서울 인천고등학교 저 서대문은 그 교사 생활 하다가 집이 너무 가난했고 이제 학원에 나왔고요. 학원에 나와서 강남대성학원 들어갔는데 정년이 보장된다고 소리 듣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평가에서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좋음 기준으로 5단계 평가를 해갖고 매우 좋음이 뭐 한 50%가 계속 안 나온다. 그럼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강남 대성학원에서 제가 1등도 한번 해보고 너무 어린 나이에 해보다 보니까 견제를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1등 몇 번 하다 그 다음에 관뒀습니다. 예. 어, 어린 사람이 가서 막 치고 올라오니까 되게 좀 싫어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뭐 재밌고 소중한 경험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자만은 재수한다. 예. 우리 학생들 또 사회권 학생이라 하니까 자만은 재수하거든요. 원래 잘하던 것도 안 하면 또 떨어지고요. 그죠? 원래 잘하는 게 점수가 안 나오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럼 또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잘하는 거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유지를 하려고 해도 노력은 필요합니다. 이 머릿속에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유지만 하려 그래도 이게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간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대원외고라는 학교에서 처음에 이제 반에서 막 꼴찌하고 그러다 스트레스 엄청 받다가 치고 올라가서 이제 전국의 한 0.1%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가 하여튼 뭐 거의 틀리지 않으니까 이대로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9월 모의고사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한 2달 정도는 손을 놨어요. 아, 지겨워. 이제 시간만 가면 되겠구나. 나는 성적이 떨어질 수가 없어. 아무리 밤새 고민해봐도 성적을 떨어뜨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자만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패착이었죠. 첫째, 공부 안 하면 반 속도가 느려지고요. 감이 떨어져요. 분명히 기억에는 있는데 기억 속에 어디 있는지 찾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제가 간과했어요. 속도가 느려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를 계속하면서 어려운 거에 계속 접하면서 이 시험장에서 제가 패닉을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수능 시험 봤을 때 그때 수학 문제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가 3점짜리 문제 10문제를 기본적으로 틀리고 들어가는 게 전국의 0.1% 성적입니다. 그럼 말하자면 100점 만점이면 한 30점 정도 틀리는 게 너무나 정상의 시험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런 상황을 처음 접해보니까 이게 보통 같으면 이제 한 문제 정도 별표 치고 넘어갔다 나중에 풀면 다시 풀리잖아요. 연 때와 마찬가지 시작했는데 10문제를 별표 치고 계속 넘어가다 보니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든 생각은 뭐냐? 이거 안 되겠다. 쉬운 문제라도 꼭 맞춰야 돼.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함정에 빠지는 거죠. 조금이라도 막히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미 시간은 다 들였는데 그걸 하나도 시간을 건지지 못하고 쉬운 문제만 찾아서 가다 보니까 쉬운 문제는 몇 개 찾긴 했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에 그 패닉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일단은 이 문제가 좀 압도적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이미 풀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건질 수 있는 건 건져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한 2분 정도 준다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순간 2분 동안 자유롭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질 수 있는 것도 건지고 그다음에 쉬운 것도 건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평상시 나오던 그런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팁인데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이 마지막에 시동 볼 때 꼭 말씀해 주세요. 당황할수록 정해진 시간만큼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넘어가라.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항상 어려운 거, 자기 수준보다 높은 거에 대해서 받아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수능이라는 게 어떠냐? 영어도 작년 영어 그랬지만 영어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가끔가다 미친 듯이 어려울 때가 생겨요. 가끔가다 갑자기 어렵습니다. 그럼 학생에게 돌발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을 좀 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니까 대비하는 거 어떻게 한다? 수준이 높은 걸 보고서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하고
모르는 건 포기하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도록 계속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만 죄송합니다. 저 자만했다가 이 수능 점수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아주 안정적으로 붙지 못해서 이제 첫해 이제 서울대 도고동무가 썼다가 갑자기 또 애들 몰리고 그래서 튕겨져 나와서 이제 고대를 다니다가 너무 억울하니까 저보다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또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엄청 열받잖아요. 그래서 자동 재수했습니다. 자동 반수를 해가지고 서울대로 다시 전학을 갔는데 서울대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예, 가보니까 선배들은 재미없고 술도 안 먹고 맨날 그 저 잔디밭에서 우유팩 같은 거 차고 노는데 이게 문명 세계하고 좀 떨어졌다 보니까 맨날 우유팩을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우유팩만 차더라고요. 예, 선배들은 더 꼰대 같고 대단히 실망 많이 했습니다. 내가 재수를 왜 했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사실 가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죠? 다 비슷하고. 예,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수해서 1년 낭비했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별로 없었어요. 자, 그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 이 영어 잘한다는 애들이 틀리는데 도대체 왜 틀린지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틀린 메커니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뭐 빈칸처럼 이제 이렇게 제가 문제를 한글과 함께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는데요. 보세요. 문어 아시죠? 문어. 예, 문어 맛있잖아요. 그 문어가 바닷속에서 화가 나면 brown or purple 갈색이나 자줏빛을 띈대요. 그러다가 문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1번 becomes brighter, 2번 becomes darker. 자, 정답 몇 번이다? 네,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이죠. 네,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갈색이나 자줏빛이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밝아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갈색이나 자줏빛이라는 말 가지고 밝다 어떠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학생들은 머리를 돌려요.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를 휙 돌려가지고 그럼 1번이네. 이렇게 호감을 갖습니다. 근데 수능 문제는 어떠냐면요. 이거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안 보이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어는 평상시 주변 색을 띈다. 화가 나면 브라운 퍼플이 됐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빈칸이다. 그러면 밝아지겠구나. 이게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쓰면 어떻게 돼요? 정상일 때는 주변 색을 띈다. 그죠? 네, 주변 색을 띈다가 정답이고 내려오면 뭐 1번, 2번은 고민도 안 합니다. 바로 그냥 삭제하고요. 5번에 보면 can't be seen very easily. 그래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can't be seen very easily.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정답을 봤을 때 또 정답 느끼면 바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지운 다음 보니까 정답처럼 느끼죠. 왜냐하면 5번 정답에 주변 색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니죠. 본문에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본문에는 내용이 정답이 되긴 하는데 그 표현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에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을 지우는 게 아주 현실적이에요. 에이씨, 딴 게 아니니까 정답. 이게 비굴한 게 아니라 일상이고 현실이라는 거죠. 본능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해는 어쩌면 안 되지만 나머지가 아니니까 정답 찍는 게 이게 수능에 이상한 변별력이 됐습니다. 수능 영어에서요. 영어가 손바닥만한 지문 속에 내용도 간단할 수밖에 없고 장난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 가지고 변별력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변태적인 야 이거 정답 만들 애들 못 알아보겠지. 독특한 표현 정답에 넣고 학생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떡밥을 하나씩 던지죠. 야 밝다 이거 찍을 것 같잖아요. 그죠? 충분히 개연성 높지만 본문 밖의 내용 정답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트릭을 씁니다. 그러면 이 트릭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애들이 딱 보고 문제 풀 때도 이거 1번 찍으라고 냈구나. 이런 거 이해하기까지 만들면 진짜 초고수가 되는 거죠.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정답처럼 안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모르는 단어도 갖다 쓰고요. 애들 모르는 단어도 갖다 쓰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다? 아는 단어인데 모르는 뜻을 갖다 씁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예를 들면 latitude라는 단어가 있는데 latitude가 위도라는 뜻이거든요. 위도 경도할 때 위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답에 latitude인데 무슨 뜻으로 나오냐? freedom, 자유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다 위도라고 외웠으니까 자유가 정답인데 자유 어딨지? 하다가 자유하고 비슷해 보이는 거 갖다 찍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럼 자유하고 비슷하지만 다르면 딱딱 지우고 잘 모르겠지만 latitude 찍자.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의 문제풀이에 있어서 빈칸초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찾아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답 소거에만 집중하는 거고 정답 이해는
내일로 미룬다. 여기까지 가면 돼요. 정답 이해는 나중에 해설 강의 듣고 그렇구나. 선생님들도 정답에 대한 해설을 할 때 나머지 지워놓은 다음에 문맥상 이런 뜻이잖아. 각색을 해서 설명하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지. 절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은 정답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표현이 나와서 학생들을 골탕 먹이는 게 트릭입니다. 학생들이 이 진실을 알고 이 상황에 계속 익숙해지면 문제풀이 기계가 될 수 있죠.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정답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표현이 나올 것이다. 본문에 있는 핵심 단어가 그냥 쫙 펼쳐져 있으면 보통 오답이죠. 잘 들여다보면 오답입니다. 그 표현이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그 정답에 들어갈 표현은 본문의 표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순서 삽입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틀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본인들이 틀려놓고 왜 틀렸는지 이해를 못해요. 아마 지금 이거 보시면 정말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한글로 제가 적어놨어요. 순서 정하기이신데요. 이미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둬야 할 일도 그만두지 못한다. 이 썬커스트라고 매몰 비용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끔찍한 인간관계에서 계속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그죠? 이와 같은 인간의 경향을 잘 활용할 수도 있다. 무언가를 지속하고 싶다면 미리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럼 바로 빼지 못할 테니까. 지금 순서대로 읽었을 때 어때요?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가 봐서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오답입니다. 이게 오답이에요. 저는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오답이냐. 출제자 관점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A, B, C 단락에 C 단락이에요. These human tendencies. We can harness these human tendencies. 이와 같은 경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봤더니 마지막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끔찍한 인간관계 계속 머무르고 이거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하고 생각의 차이는 오로지 뭐냐면 방향의 차이예요. 순서대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거꾸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영어 실력과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이게 뭐야?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학생들이 이 these human tendency를 보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을 희열을 느껴야 돼요. 활용할 수 있는 경향이 나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타겟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앞에 있는 단락의 핵심이 아니라 앞에 있는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만 찾아야 돼요. 선생님 꼭 앞에만 바로 앞에만 있어야 돼요? 바로 앞에 있다라고 생각 안 하면 계속 틀리는데 뭐 어떡해요. 출제자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사용 설명서도 없이 똑같은 방식 계속 틀리게 만들어요. 아이들은 계속 틀리지만 뭐 오늘은 운이 안 좋았지. 다음에 잘해야지.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점의 차이를 이해해서 이번에 1, 2월 달에 생각이 바뀌고 나면 맞출 수밖에 없어요. 진짜. 누구라도 할 수 있어. 앞에 뭐가 나오는지 찾고 바로 한 문장을 스캐닝해보면 얘밖에 없다. 만약에 둘 다 되면 이건 이런 판단. 야, 이거 루틴에 따라서 판단만 하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틀리는지 이해가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우리가 these human tendencies 그러면 these라는 말에서 순차적으로 읽으면 이것들 하니까 정당화가 돼요. 그 다음 뭐 딴 얘기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생각하거든요. 네, 거꾸로 깊이 있게 해서 타겟을 정하고 이동하면 역방향, 역추적 이 방향이 중요하다. 이거 뭐 학원 안 다녀도 꼭 해보라고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왜 틀린지도 모르면서 틀리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 전부 다 총망라해서 또 숙달이 돼서 또 출제자 머리 꼭대기에 서서 이렇게 해서 틀리라고 냈구나 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1, 2월 달에 수업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 수업이 이렇게 세상에 보면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해석. 우리 학생들이 문장 해석 야 써봐 시키면 되게 싫어요. 왜? 그죠? 근데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해석이 돼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문맥상의 문제입니다.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그 문장 빼고 나머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문장에 집중하면 미궁에 빠진 거죠. 왜 그거를 문맥상의 의미라는 건 그 외적인 부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뭔 소리지 계속 집중하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뭐예요? 소설을 쓰고 앉아있어. 그건 바로 오답이에요. 그건 노력은 하는데 애들이 노력하면 보상이 주어지겠지? 이게 착각이거든요. 내가 머리를 쓰고 있다. 이거는 사실 노력이 수능 영어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라디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몇 년 전에 들었죠. 들었는데 EBS에서 무슨 교육 전문가 나와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우리 아이는 지능이 평균보다 떨어진대. 아 가슴 아프니. 지능이 평균보다 떨어진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한다는 얘기가 그럼 영어를 먼저 시키래요. 왜요? 그랬더니 영어는 머리를 많이 안 써도 된다. 완전 공감합니다. 영어 머리 쓰면 망해요. 머리를 쓰고 아 이게 뭘까 고민 망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면 추측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현실적이죠. 그다음 예를 들면 Q&A easier 이런 게 정답에도 나오고 지문에도 나옵니다. 애들은 Q&A하고 easier를 합쳐서 쉽지 않구나 이렇게 보죠. 근데 실제로는 생략된 말이 than this 이게 생략돼서 이보다 더 쉬울 수 없어. 그래서 엄청 쉽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해석을 시킨다기보다 애들한테 두 개의 선지 중에 골라봐 이렇게 시켜놓고 이렇게 궁금증 야기시킨 다음에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을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잖아라고 말하면 각인이 되겠죠. 그게 이제 수업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해석을 써봐 이거보다는. Never been so happy. 자 이것도 애들한테 물어보면 야 불행했다는 얘기 행복했다는 얘기 물어보면 애들이 불행했다라고 해요. Never been so happy. 난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불행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의미는 뭐예요? I never been so happy. 나는 그 정도로 생각때만 그때만큼 그 정도로 행복한 적은 없었어. 엄청 행복했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둘 다 될 것 같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문맥에 의해서 해결된 적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문맥에 의해서 해결된 부분은 진정한 실력이 보기 어렵죠.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지 같은 데서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 확신을 가지고 이건 이거잖아 라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고3 모의고사 보면 일단 이 지문의 길이도 다르지만 문장의 길이도 굉장히 무한대로 길어집니다. 무한대로 길어지면은 그 문장을 가지고 반복해서 공부를 한다. 그건 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거고요. 시험 볼 때는 최대한 아는 것만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그 긴 호흡의 문장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애들이 이거를 공부를 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다른 거만 공부하느라고 바쁘거든요. 이런 거 공부하려고 막 자세히 봐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 수업 시간에 이번 시간에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또 꺼내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그렇게 수업 시간에 반복을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애들 보라 그러면 안 보고 그죠? 이 문장 같은 게 굉장히 호흡이 긴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진짜 토종 한국 사람처럼 읽으면 되게 힘들어요. The few moments in the course of each day which a man of so and so worldly pursuit may carelessly expand his kind words to trifling charities to those around him are perhaps the only time that he has lived to any proposed worthy requirement. 굉장히 길죠. 그러면 애들 막 해석을 시작해. 몇몇 순간들이고 너 날마다 일상 중에 몇몇 순간들이구나. 왜? 근데 그거 a man 호흡이 딸려. So on and so worldly pursuit. worldly 뭐였지 이게? 전 세계적인가? 아니죠. 세속적인 목표 추구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 may carelessly expand and count words to trifling charity to those around him.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친절한 말 한마디다 아니면 사소한 도움 같은 걸 주는데 expand 소비하는 그런 순간이야말로 perhaps the only time he has lived to any proposed worthy recording 뭐 역사책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에 살았던 유일한 순간인 것 같다. 쉽게 말하면 남한테 잘해줘라 이런 뜻인데요. 결과론적으로 be kind 좀 kind해라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끌어내야 되는데 부분의 디테일 다 해석은 돼요.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해석이 된다고 쳐요. 공부해서.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영어는 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 단어씩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패턴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봐야죠. 근데 제가 쉬운 것도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게 더 빨라집니다. 한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so on and so word pursuit 같은 거 하나의 어떤 덩어리처럼 느껴야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쉬운 거를 반복하라고 하면 애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히는 걸 섞어줘야죠. 막히는 걸 섞어서 반복을 시켜줘야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다 보면 막히는 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 효과는 이미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빨라진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집중 훈련을 시켜주면 좋죠. 본인들이 좋은 책을 구해서 공부를 해도 좋지만
학원에서 친절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 수업이 진행되겠죠. 저 스스로는 사실 저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것들 반복해서 보다가 수능 문제 처음 풀어보니까 별로 틀리지 않더라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알아도 더 빨라져야 돼요. 2등급에서 1등급 못 올라가는 친구들 대부분 마음속에 기준이 있어.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뭘 더 바래? 나는 해석해서 구글 번역기 돌렸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해석이란 거 했으니까. 유체이탈 독해라더라고요. 나는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게 빨라져야 문맥을 고려할 여유도 생기고요. 빨라져야 수능에 나오는 생소한 얘기도 고민할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장 하나 빠르게 했다고 달라지냐? 이게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면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갑자기 빵 하고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충분한 빠르기가 나와야 됩니다. 학생들은 아는 걸 더 빨라지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거에 신경 쓰면서 더 빨라지는 경험을 선사를 해줘야 돼요. 본인이 먹기 좋게 포장을 해서 궁금증을 자아내서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고 저는 이제 사실 이에 대한 어떤 즐거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애들이 상위권 학생이니까 영어를 사실 뭔가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목표가 되면 답답한 거죠. 사실 영어는 길게 보면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게 목표가 되면 이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 이거 써먹을 거잖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 숙달, 반복, 숙달. 예. 계속 막히니까 반복, 숙달. 오늘 볼 때, 다음 주 볼 때, 다다음 주 볼 때 느낌이 달라요. 깊은 진국이 막 우러나옵니다. 깊이 있게 이해가 되면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표현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다른 집에 나와도 순식간에 보면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반가워요. 반갑다. 이거 나 진짜 여러 번 봤는데 반갑다. 이젠 되네. 이런 즐거움이 선순환이 돼야 공부할 맛이 나죠. 그렇다가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영어 시간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반복해주면 애들이 스스로 향상한다는 느낌, 실제로 실력이 느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휘. 저한테 딸이 있어요. 저희 딸만 둘인데요. 첫째는 이제 영어 유치원 나왔어요. 영어 유치원 나왔는데 애가 영어 유치원 뭐 하도 집사람 보내자 해서 보냈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 말은 곧잘 하는데 아빠 나는 있잖아 단어만 알면 이제 다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 나 단어만 알면 된다. 아니 그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단어 끌고 갈 거야 이거. 와 그래서 앉혀놓고 이게 막 암기를 시키는데 재밌어요.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죠. 제가 보면은 진짜 실험 많이 해봤는데 진짜 머리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애도 하루 이상의 체험을 두고서 7번 이상 제가 반복시키면 그건 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7번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공부 말고 딴 길을 찾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어휘는 일단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써먹겠다. 언제 쓰이면 좋겠다. 이게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하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왜 아무 의미도 없는 사운드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스펠링하고 의미를 연결하고 아무런 의미도 연결성도 없는데 그걸 다 암기하고 있어요. 그 진짜 고통 그 자체거든요.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어언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함께 사용되는 표현이나 상황 같은 이런 것도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어휘에 대한 설명을 수업 시간에 직접 하는 그 순간이 조금 늘어날 예정이고요. 애들이 단어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실력이 오른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향상되고 있다. 어떻게 해석하려면 단어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고3의 변별력은 생판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 이미 아는 단어의 모르는 뜻이에요. 애는 전부 다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대부분은 문맥의 문제지만 사실은 뭐냐면 아는 단어의 모르는 뜻이 정말 많이 문제가 돼요. 수능이 변별력은 갖춰야 되고 단어 숫자를 넣으면 사교육이 번창하니까. 그럼 변태처럼 사실은 아는 단어의 모르는 뜻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요. 이게 계속해서 초점인데 우리 아이들의 초점은 아니죠. 아이들의 초점은 나 모르는 것부터 보잖아요. 그 초점 이쪽 끌어와서 봐봐. 이렇게 해서 애들 틀렸어.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정답이 정직함이에요. 선택지에 보니까 honest 이런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 뭐죠? 정직함은? 자, factual 그러면 사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의 integrity가 뭐 온전하다, 고결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honest, 정직함이라는 뜻이 있어. 출제자는 음흉하죠. 이거 정답 내면 애들이 정직함인지 모를 테니까 못 알아보겠지. 그래서 정직하고 비슷한 사실 이런 말 갖다 놓고서 떡밥을 던지냐 물어봐. 물렸다 이렇게. 아니 이 integral의 그 자주 쓰이는 빈도로 따지면 한 네 번째 정도 뜻이 될 텐데 이거를 선생님 언제 다 외워요 하시겠지만 그래서 변별력은 필요하고 어려운 단어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는 단어 모르는 뜻이 변별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별로 이거에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관심을 끌어다가 이렇게 해서 틀릴 수 있잖아라고 설득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단어의 모든 뜻을 공부하냐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빈출된 단어가 정해져 있거든요. 선별해서 사례와 함께 봐봐 이렇게 해서 틀렸잖아. 너희도 그러고 싶어? 각인시키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시중 단어장을 가지고 옆에 있는 단어 뜻 중에서 뭐 이런 뜻이 있어 싶은 거 골라서 공부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만 진짜 전공지는 수능이라는 게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한 번 물어봤던 걸 다시 물어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한 번 이러한 일은 다시 일어날 확률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수능이 25년 동안 반복되면서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저는 지겨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 설명할 때 단어 설명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바로 다음 시간 시험에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설명과 저만의 방식의 설명과 또 설득 그리고 단어 테스트 제가 남아서 이제 깜질 쓰게 가게 하는데 애들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가는데 아니 3개 이상 틀리면은 한 단어를 10번 이상 쓰고 10번 쓰고 가라고 하는데 근데 최소한의 노력이죠. 근데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친구들은 에이씨 쪽팔려 아니면 문자 가는 거 싫어 도망가는 애들 도망가 있으면 학부모한테 도망갔어요 이렇게 순위 같은 거 안 보여줬는데 이제 순위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요. 단어가 영어의 100% 영어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는 사실 단어의 쓰임에 관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또 3학년에 오면 애들이 내신만 공부하는 애들이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 전략이 있고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단어나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장에서 이 부분을 단련시키는 거라면 영어 근육을 키우는 거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모의고사도 정말 무슨 바둑이나 장기 못지않게 전략적인 부분, 재미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 먼저 푸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거 뭐 함께 푸냐, 애들 뭐 듣기 할 때 읽기 문제 많이 풀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 A라는 상황이 되면 B라고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어휘 문제가 2점짜리 문제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보다는 쉬운 부분에서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야, 딴 거 몰라도 이게 쉽잖아. 이런 관점에서 2점을 주잖아요. 그죠? 낮은 점수 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처음 접하는 친구, 내신만 하던 친구는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어휘에 대한 책임, 또 수업을 통한 흡수를 위한 반복, 이것이 어우러져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고 수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외모로 승부할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나이가 올해 44살인데요. 옛날에는 44살은 사람들이 놀라서 안 됐다 이런 표정을 줬는데 지금은 44살이면 그렇구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외모가 발전했구나. 지금 또 저희 집사람은 옛날에 이 못생긴 주제야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보면 고급스럽게 생겼다. 나이를 먹으면서 고급스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살이 쪘다는 얘기 잘 보시죠. 코로나 이후에 제가 한 20kg 정도 쪄가지고 삭센다라고 이게 주사바에 있습니다. 그거 이제 준비해놓고 마음의 준비를 안 해갖고 지금 꽂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1년 동안 살을 빼고 아이들 1년 동안 1등을 유지하고 그렇게 목표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care? care는 저희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학생들이 이런 거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과제를 내다는 친구도 있어요. 변태처럼 진짜 뭐 고통받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검사를 해줘요. 수업 시간 끝나고 저는 그 뒤에 남는 시간 동안 계속 앉아갖고 그걸 해줘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 과정에서 진짜 못하는 애였던 애들도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돼요? 이 정도 정확성이 필요해요? 기준만 높이면
1등급 계속 많은 친구는 그 기준을 알거든요. 나 이거 이하로 내려가면 감이 떨어진 거 이거 알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노력해요. 그 기준만 높이면은 이거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와 애들이 진짜 습관하고 그 마음속의 기준이라는 게 정말 안 바뀌어요. 뭐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뭐 이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문제 푸는 게 이게 맞다 역방향으로 보라 해도 왜 순차적으로 보면 안 되나 굉장히 반감이 심하고요. 지가 평가원 가가지고 막 틀리고 막 계속 비오듯이 이렇게 틀리는 경우 하기 전까지는 생각이 진짜 안 바뀌어요. 특히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뤘는데 내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만점 받으면 자기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수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수능이 아니야. 애들한테도 얘기해. 이건 수능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감을 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만하면 재수한다. 이 사회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꼭 해주고 싶어서 자만하면 재수합니다. 원래 잘하는 것도 잘 지켜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정재였고요. 예, 영어 영역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